김건희 주식 문제는 지금 우리가 전 방송에서 얘기를 좀 했었고 오늘 또 좀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 이야기 핵심은 그런 거예요. 윤석열의 거짓말 그리고 주가 조작으로 사실상 밝히지 못하는 주가 조작으로 결론은 33억 정도 벌었다는 추정이에요. 요 보도한 것은 YTN 뉴있죠. 변상욱 대기자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서 했던 건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윤석열이 그 경선 나왔을 때 한 말이죠. 그냥 그 당시에 도이치모터스라고 하는 것은 주가의 변동도 크지 않았고 저희 집사람 오히려 손해보고 그냥 나왔다. 여기서부터 이제 거짓말이 시작되는 것이고 홍준표 후보 쪽에서 그때 당시 계좌를 공개를 했더니 계좌를 일부만 깠어요. 지금도 그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럼 언론이 윤석열 계좌 일부만 깐 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돼요. 왜? 손해 본 그 지점만 까서 우린 손해 봤다고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 나머지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만 깠단 말이에요. 잘 기억하세요. 2010년 1월부터 5월까지예요. 근데 2011년과 2012년에는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이유가 없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2011년과 2012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거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개할 이유가 없다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의심을 하죠. 그 사이에 주가 조작이 일어났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그거를 뉴이처가 보도를 했더라고. 어제 우리가 방송으로 보도한 거랑 맥락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잠깐만요. 예. 말씀 맞추시라고. 금융감독원이 공시한 도이치모터스 감사 보고서를 어제도 제가 보여드렸죠. 보면 2012년 12월 31일에 그러니까 김건희의 주식 보유량은 0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2011년하고 12년은 지금 공개를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2012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에 김건희의 주식 보유량이 0이면 그렇죠. 2012년이 지나기 전에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는 뜻이잖아. 그러면 2011년과 2012년에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윤석열의 해명이 맞다면 보유 주식은 2011년 5월부터 12월 사이에 모두 처분했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런 거고요. 그리고 2010년 5월 2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을 특정해서 동부증권에서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도 물량을 따져봤더니 도이치모터스 전체 거래량이 52만 주예요. 전체 거래량이. 근데 김건희가 2010년 5월 동부증권으로 주식을 전량 옮겼고 이후에 2011년과 12년에는 주식 거래를 하지 않았다는 윤석열 말이 그러니까 허위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진다는 거지. 근데 문제는요.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가격이 폭등한 2011년 3월 달에 보유 주식 57만 주를 모두 팔았다면 계산을 해보니까 이익이 33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참 뉴이처가 대단한 걸 찾았는데 동부증권으로 옮겼다라고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이 김건희의 계좌를 조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럼 동부증권에서 그 도이치모터스를 거래한 수를 찾아보자 해서 동부증권에 요청을 해가지고 동부증권에서 도이치모터스 그 6개월 동안 그러니까 7개월 동안이겠죠. 5월부터 12월까지 해가지고 7개월 동안 동부증권에서 도이치모터스를 거래한 내용을 찾아보니까 매수를 한 수량은 49만 주, 매도를 한 수량은 총 매도 수량이 52만 주라는 거예요. 근데 이 49만 주가 그냥 장기 투자라고 했을 때 나는 도이치모터스가 너무 좋아서 일반 투자자들이 그냥 2년, 3년 투자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어. 그리고 안 팔았다는 전제 하에서도 52만 주를 다 이거 김건희가 매도를 했다고 해도 약 5만 주가 남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한금융투자에서 동부증권을 넘긴 게 57만 주니까. 그러면 이거 자체가 그럼 나머지 5만 주에 대해서 그러면 2011년, 2012년도에 거래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2012년 12월 30일 기준으로 김건희의 도이치모터 주식은 제로였다는 거죠. 그럼 5만 주가 붕 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5만 주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혹은 정말 57만 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는지가 다 그동안 거짓말을 했었던 것이고 이것을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고 주가가 급격히 상승했었던 건 언제냐면 제가 그때도 한번 차트를 보여드렸었는데 2010년 10월
10월에 저점을 찍고 올라가기 시작을 해가지고 2011년 4월, 5월 이때 최대 8,000원까지 갔었어요. 그러니까 이 한 2,000원 정도 하던 주가가 8,000원까지 그럼 4배 정도 주가가 오른 것이기 때문에 이걸 최고치에 팔았다라면 아까 33억이라는 것이고 평균 단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매도 가격이. 그러면 그걸로 잡았을 때도 뭐 10억이네, 20억이네 이 정도의 추정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런 논쟁들이 2010년 5월까지만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그 이후에 거래 내역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역추적해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동부증권에 맡겼다는데 그 시즌에 보면 동부증권에서 팔았다는 거 다 팔았다고 하더라도 주식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2011년도, 12년도에 거래 내역이 없다는 말 자체가 이미 거짓말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역추적해서 이런 걸 밝혀내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하면 진짜로 주가 조작을 하지 않고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냥 까면 되거든요. 까면 이런 수고로움들이나 이런 논쟁이 없는데 계속 이런 얘기를 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들이대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공보단에서 밝히고 있어요. 그냥 쌩까버리는 거예요. 쌩까버리고 무시하고 그냥.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 김건희 건에 있어서 가장 리스크인 사건이에요. 왜 그것만 공개를 했겠어? 실제로는 손해봤다고 딱 그 지점만 보냈지만 그 뒤에는 분명히 어마어마한 주가 조작을 있을 통해서 거라고. 최대 맥시멈 33억 뭐 적게 잡더라도 한 20억 정도. 네. 그러니까 예전에 수년 전부터 김건희가 그 당시에 주가 조작으로 한 20여 원을 벌었을 가능성이 계속 제기가 됐거든요. 왜냐하면 나왔었죠. 김건희 재산이 늘어나는 그 변동폭을 보면. 근데 지금 사실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엊그저께 했던 보도는 그거였잖아요. 세금 낸 걸로만 봤더니 그 시점에 세금을 내서 그게 역추적 해봤더니 그 주식 거래로 인해서 얻은 수익만 특정 일부 구간만 7천만 원이에요. 나중에 훨씬 뒤로 갔을 때는 이건 어떤 문제랑 연관이 있냐면 탈세랑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또 되게 높아요. 이 정도의 인물이 지금 대선 후보의 부인으로 나와 있는 건데 이거 왜 수사를 하지 않았을까요 지금까지? 윤석열 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편이 검사니까요. 이게 만약에 조국 부인이었으면요 지금 무기징역감이에요. 그렇죠. 아니 이거 진짜 이거 계좌만 조회해도 검찰이 계좌 조회 안 했을까요? 계좌 안 봤을까요? 전 분명히 계좌 봤을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모르쇠로 지금 눈 감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이전에 경찰 2013년에 경찰 내사 보고서에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대로 중지시킨 거라 증거는 제가 볼 때 뭐 명확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에서 멈춰서는 안 되고 이후에 국민대가 54만 주 이상인가요? 가지고 간 그 단계까지 연결이 되는 부분을 다 추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자 그리고 하나 더 이게 뭐 어제도 알려진 이야기지만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윤석열과 윤석열 장모를 재판한 윤광열은 사시 동기. 이름도 비슷해. 이 문제가 아니었어. 더 핵심은 그렇죠. 재판장과 변호인이 동문, 동기, 동료야. 그러면은 그 최은순의 변호사가 재판장하고 동문에다가 동기에다가 동료면 그쪽 바운더리 안에서는 최고로 친한 사이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회피를 안 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건데 원래 그 사법부에서 만들어 놓은 원칙이 있어요. 하나만 맞아떨어져도 대부분 다 그거를 판사를 바꾸거든요. 그 기피 검찰에서 신청하고. 기피 신청을 하는 거죠. 기피는 스스로 하는 거고요. 회피나 그렇죠. 회피는 네. 스스로 하는 거고 기피는 검찰에서 신청. 그렇죠. 그 두 가지 다를 안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걸 보니까 참 이렇게 재판장과 동문, 동기, 동료였던 변호사를 찾으려면 뭐 몇 명이나 있겠어요. 사실 왜 이렇게 했을까 보면 나름대로 뭐 그 이제 뭐 정관예우랄까 이런 걸 염두에 둔 것이고 더 열받는 건 법원이 뭐라고 입장을 표명했냐면 예를 들면 1심 공판기일이 지나고 나면 그 바꾸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 보면 아니 그러면 예를 들면 재판장과 연관 있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1심 공판기일 이후에 다시 선임해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하면 회피나 기피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논리로 보여서 그렇고 그리고 이제 결국은 사법부가 나름대로 사법부 카르텔을 여실하게 증명된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것 아니면 권력이 있으면 무죄, 권력이 없으면 유죄라는 것을 좀 드러낸 판결이어서 참 분노에 빠뜨리는 그런 판결이라고 봅니다. 이게 저 그냥 기본적으로 검찰이 잘못한 거라고 봐요. 네. 예를 들면 이미 고법은 원칙을 세워놨다잖아. 재판부와 변호인이 일정한 연구 관계가 있으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한다는 원칙. 그 세부사항으로 가보면 고교 동문, 대학 동기 또는 대학원 동기, 사법연수원 또는
법조원 동기, 같은 시기 재판부 또는 같은 업무 부서 근무, 기타 업무상 연고나 지역 학연 등이 있는 경우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거는 뭐 한통속이었던 거죠. 그냥 같은 대학 동문회다 그러니까 같은 대학교 동문회 사실을 봤는데 똑같이 합격해. 그래서 사법연수도 같이 나와. 그러다 근무를 했던 것도 한 5년인가 7년인가 같이 7년. 겹친다 그러죠.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거의 한 몸이거든요. 그렇죠. 눈빛만 봐도 서로 그냥 대충 원얘기를 하고 싶구만 뭐 이렇게 심지어 할수 있는. 그 피고의 사위가 또 이 재판장이랑 사시 동기면 어떻게 좋은 결과가 안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 이거 재판장 자체가 본인이 기피 신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말 뻔뻔해 진짜. 아니 예를 들어서 검사는 모를 수 있다고 쳐도 100번 양보해서 재판장은 알잖아요. 저 변호사가 내 친구였고 내 동기였고 그건 뻔히 나랑 5년 근무했다는 건 뻔히 아는데 이것을 기피 신청을 본인이 안 했고 혹은 변호사를 교체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것 자체는 재판장 이거 탄핵감 아닌가요? 근데 이제 짜고 친 이런 모습도- 걸 보면 사실은 재판장이 스스로 예를 들면 아무리 본인이 올바른 판결을 하고 사실관계도 맞고 법리에 맞다고 하더라도 누가 보더라도 이 대선 전국에서 대선 후보의 장모 사건이고 하면 본인이 스스로 회피해서 논란을 불식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근데 그런 한편으로 보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사실은 심리 속에 뭐 니네들이 뭘 알아 내가 하면 하는 거지 좀 이렇게 일반적인 어떤 서민이나 일반인들을 무시하는 심리도 충분히 작용하지 않았을까라고 김건희 생각합니다. 녹취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인들은 바보라고. 그러니까 문제는 진짜. 언론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만약에 조국 장관 같은 사람들 재판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다면 무죄로 나왔는데 봤더니 막 서로 동기고 그래. 언론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만개 나왔죠 기사. 아, 진짜.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민주당이 뭐를 얼마나 논평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거는 잘못된 판결이라는 걸 빨리 내줘야 국민들이 인식에 박혀요. 아 이거 잘못된 판결이구나. 마치 저쪽 사람들은 마치 지금의 사법부가 엄청 공정한 것처럼 해서 사법부의 무슨 판단을 존중하다 이런 얘기하지만 실제로 지금 사법부는요. 10년, 20년 전보다 훨씬 더 후퇴해 있는 상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오기로 민주당 문재인 연목업을 하고 있잖아 지금. 근데 이런 판단이 이런 구조 속에 나왔다고 하면 언론들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언론 자체는 침묵하잖아. 아, 뭐 마치 최은순, 윤석열 장모는 죄가 없는 것처럼. 이게 사법부 문제가 뭐냐면 다른 부분, 다른 일상생활, 다른 뭐 사적인 관계, 다른 뭐 어떤 부분들은 혹은 그건 뭐 공무원 공적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어떤 단계 문제가 발생을 했으면은 이거 문제가 발생했네 해서 바로 수정하거나 혹은 고치거나 어떤 뭐 이걸 다시 제고할 수 있는 방법이 수백 가지인데 사법부는 한번 1심 판결 땅, 2심 판결 땅, 판사가 딱 땅땅땅 해버리면 그거에 대해서는 뭔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좀 그 하고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민주당이나 우리들이 좀 더 세게 발언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재판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1심에서 유죄 나왔던 것이 2심에서 무죄 나오고 다시 이제 뭐 검찰이 상고해서 대법원으로 갈 텐데 더 얘기해주고 왜 이렇게 1심에서는 신빙성 있다고 봤던 것들 2심에서는 신빙성 없게 봤고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서 지금 바뀐 거는 변호인밖에 없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또 논쟁거리를 삼아줘야 대법원도 다시 한번 쳐다보거나 살펴볼 텐데 아무렇지 않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지나가 버리면 대법원도 그냥 그래 상고 기각하고 끝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세게 당도 그렇고 우리들도 그렇고 좀 더 세게 이 부분을 좀 동문 대학 동료 연수원 동기 법관으로 같이 급부했는 사람이 같이 근무했었고 근데 재판장도 회피하지 않았고 이런 부분들 더 세게 지적해서 대법원에서라도 사건을 바로잡아 볼 수 있도록 좀 노력해야 됩니다. 뭐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지들끼리 카르텔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윤검이 대통령 해야 되지 않겠어 같은 판결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 우리 민주화가 된 이후에 이런 어떤 사건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변호인하고 특수관계에 있는 판사들은 대부분 다 바꾸어 줬잖아요, 역사적으로. 왜 이것만 이대로 그냥 진행이 됐는지도 모르겠고, 지금 대법원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지금 뭐 판사들 임용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법부 내에서 지금 민주당의 감정 안 좋은 판사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뭐 우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막 욕하고 있기는 한데요. 내가 봤을 때는 김명수 스스로도 역부족인 것처럼 보이고요. 또 민주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검사들은 아직도 동일체로서 움직이는 느낌이 좀 있지만 판사들은 지금 배당하는 데 있어서 뺑뺑이를 돌리고 뭔가 공정하려고 하는데 우연찮게 맞아 떨어지는 이런 식의 어떤 지들끼리의 학연, 지연, 혈연 이런 것들이 막 작동을 해도 견제 하나 못하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러니 정말 우리 같은 민주시민들은 암 걸릴 것 같은 대체 이거는 자기들끼리 암묵적으로 만들어버리면 피해자는 결국 국민입니다 이게. 그렇죠. 아니 진짜로 이게 너무 좀 뻔뻔하고 대놓고 한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해도 안 하면은 윤석열이 그러니까 재판에서 장모를 구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게 뭐 이게 같은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도 재판 받을 때 변호사가 회피 신청했거든요. 왜냐면 본인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물론 그럼에도 우리가 뒤에서 어떤 작용을 했겠죠. 하지만 그런 형식이라도 보여줬는데 이재용 부회장도 윤석열은 아예 그딴 게 없다라는 거 아닙니까? 아예 그런 게 뭐가 필요해? 그냥 밀어붙여.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정말로 엄청난 권력가이거나 아니면 정말로 이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조건 자기는 진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밀어붙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재판 내용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1심에서 유죄의 근거를 봤던 게 최 씨의 이름을 일부 따서 요양병원 이름을 붙이고 최 씨의 큰 사위가 병원 행정원장으로 재직했던 걸 가지고 이게 이제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운영해가지고 그 보험급여를 부당하게 받았다라고 해서 유죄가 나왔는데 근데 항소심에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 가지고 병원 개설 운영하는 범행을 공모한 것을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정말 어느 정도를 해야 이름도 따서 하고 사위가 행정원장으로 들어가서 병원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를 해야 정말로 공모했다고 본다는 것인지 아니 일반적으로 보면 그 정도 아니더라도 조금만 개입해도 지금 뭐 그 요양병원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아니죠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개설해가지고 보험급여를 타간다고 해서 수사받고 이런 것들이 워낙 많은데 이름도 따고 자기 사위까지 행정원장으로 들어가서 일하고 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공모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지 참 의심입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인사권을 행사할 정도 되면은 이상하게 그렇죠. 최은순 자체는 동업자들은 다 처벌되는데 혼자만 빠져나가는 구조인데 그 재판하는 놈이 윤석열과의 특수관계가 있는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거. 아까 제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랬죠? 나름대로 노력해봐야 안 된다. 그 이야기 맞아요. 왜냐면 사법부를 바꾸는 건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법을 바꾸는 거지. 그럼 그 권한이 어디에 있어? 김명수한테 있어? 국회에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것은 국회에 민주당한테 권한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눈치 저 눈치 보다가 결국에는 사법개혁은 사실상 손도 못 댔고 검찰개혁 마무리를 못하니까 저러고 있는 거 아니야. 수사권 조정했다고 해봐야 진짜로 중요한 사건은 아직 검찰이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러다 보면 검찰한테 수사권 뺐으면 공수처가 비대화되네 경찰이 비대화되네 하지만 그런 저런 걸 떠나서 어떤 논란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나면 2, 3일 못 가요. 모든 언론이. 사법개혁도 마찬가지거든요. 개혁할까 말까 대치를 하다가 개혁 안 한다고 돌아서니까 뒤통수 맞는 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이건 도대체 말이 안 되는 판결이고 사법부도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역사적으로 얼마나 수도 없이 많은 잘못된 판결이 있었습니까? 오죽하면 재심. 여러분 재심할 때 재심 관련해갖고 그 재심이 건수가 재심하기도 힘들지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는 계속 재심이 일어나요.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면 안 되는 거예요. 미진한 그 부분이 있으면 항상 의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정경심권도 언젠가는 재심 가야 될 사안이에요. 그게 무슨 국가적 낭비고 인권을 말살한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까? 근데 정치적으로 판결해버려. 근데 그걸 견제할 만한 장치가 없으면 당연히 민주당이 나서야지. 정치적 판결이 일어나지 않게끔 어떤 식으로든지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건은 진짜로 전원 합의체로 판결을 무조건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장해 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출 권력 이상으로 힘을 쓸 수 있는 기관이 어디 있겠습니까? 선출 권력에 저항하는 이 뭐 임명직 권력들 관련해서 그 임명직 권력들이 국민들을 억압하거나 잘못하면 그 임명직 권력들 관련해서 선출 권력들이 그 제도로서 엄단해야 되거든요. 칼질을 하고. 그래서 뭐 선출 권력이 필요한 것인지 왜 선출 권력이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이건 국회의원들이 좀 나서가지고 정말 제도적으로 정비도 하고 겁도 주고 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판사는 뭐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무슨 판사들 앞에 저도 지금 법정 가야 되는 게 한 2건 남아있는데 사실 판사들 대단한 권력 아닙니다. 그자들도 대한민국 그냥 기득권일 뿐이에요. 그냥 기득권이라고 기득권. 그 기득권들 입장에서 자신의 이익에 맞게 부합하고 사실 대개 다수의 판사가 양심의 판결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판결은 나름대로 잘해. 근데 이제 이게 일반 형사사건도 전관이 끼면 문제가 되고 판사하고 사바사바 해버리는데 이걸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받아들여. 대한민국 경제적으로는 선진국이 됐으면 모르지만 이 사법 권력이나 이런 거는 완전 후진국이에요. 인적 카르텔에서 만드는 거. 요런 짓거리 해버리고 또 자기 기득권과 연관되어 있는 판결을 해버리고 이거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진짜 코로나 시국가 아니면 대법원 몰래 가야 되는 사건이에요. 지금 이게 다. 정말 부끄러운 줄을 몰라. 그리고 지금 김명수가 다음 대통령 한 1년 지나고 나면은 또 대법원장을 또 새로 바꿔내야 되는 그 6년짜리니까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거치고 지금 살아간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의 길은 멀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라. 분노는 담아두되 실망하고 주저앉지는 마라. 민주주의 진짜 멀다. 정말 어디 뭐 프랑스처럼 피해 혁명을 했다면 모를까. 평화적 혁명한 일종의 저는 어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다치지 않게 하고 법과 제도로서 고쳐내려다 보니까 이 과정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치권은 그래도 민주화가 됐죠. 그 민주주의의 과실을 윤석열 같은 검사나 사법부가 그대로 따먹고 있는 거예요. 이제 권력 눈치를 안 봐. 자기들이 대장 돼버렸어. 방역할 때 정부가 만든 방역 패스 무력화 시켜버리잖아요. 법원이 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검사들은 어떻습니까? 한동훈 현직 검사인 새끼가 따박따박 반박하고 있잖아요. 저놈들한테 대한민국 저 아가리에 쳐넣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분노를 그냥 하세요. 막 짜증내시지 말고 분노를 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타겟이 정확히 어떤 건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누구를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지를 정확히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대통령 선거 앞으로 40여일 남았습니다. 우리 정신 바짝 차리면 우리 이길 수 있다는 말씀 꼭 드릴게요. 이 분노가 이재명 후보한테 결코 불리하지 않다. 제 생각입니다. 그 2016년도에 우리 촛불로 박근혜 탄핵했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한나라당이 뭐 멸문지화라고 해야 되나요? 다시는 정치판에 발을 들여놓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야금야금 이렇게 오더니 그리고 우리가 지난 총선에서 180석만 할 때도 이제는 뭐 우리가 다 뭐 행정부 권력, 의회 권력 가지고 있으니까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조그마한 틈들에 대해서 공격 받다 보니까 지금 국힘의 후보가 지금 상당 부분 많이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목도했을 때 다시 한번 촛불을 생각하고 이 정권 재창출하기 위해서 그런 분노, 촛불을 들었을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뛰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네. 자, 이야기 여기까지 하시고 또 공격할 건 많아. 뭐 축적해둔 게 많아 지금. 우리가 지금 뭐 푼념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